안녕하세요. 최창호의 컬러 매니지먼트 강의 오늘은 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CI의 컬러 매트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제 LAB, LCH 같은 것을 알아보고 직색학에 대한 기본 설명을 마치려고 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사람의 색깔 인지, 주관적인 인지를 어떻게 숫자로 정량화해서 계산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런 과정을 배웠잖아요. 그 핵심은 바로 RGB 컬러 매칭 실험이라고 하는 거였는데, 그런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얻게 되었고, 그 실험의 내용이라는 것은 사람이 여기 어떤 구멍을 보고 있고, 구멍은 두 개로 나눠 있고, 한 곳에서는 특정 색깔이 불빛이 있고 나머지는 RGB의 불빛이 있는데, 이거를 강도를 서로 조절해서 이 불빛의 색깔과 정확히 일치시키는 그런 내용을 가진 실험이었죠. 그리고 이 각도가 즉 시야각이라고 하는 게 2도였어요. 근데 실험을 하다가 이제 알게 된 것은 어떤 특정한 색깔을 램프를 켰을 때는 이 RGB 램프 3개로서는 어떻게 조합을 하더라도 컬러 매칭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똑같은 RGB 램프를 여기다 놓고 그 중에 일부를 여기에 추가해서 매칭을 얻을 수가 있었는데, 여기에 그 테스트 라이트에다가 램프를 추가했다는 것은 여기에서 그만큼 뺐다는 것과 같은 결과를 얻는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런 데이터를 얻게 되었다. 이런 데이터를 CI 1931 RGB 컬러 매칭 펑션이라고 색 일치 함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음수가 나온 데이터에 대해서 불편한 점이, 쓰기에 불편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모두 양수로 바꾸는 그런 변형을 통해서 데이터를 얻게 되었고, 그것을 우리가 1931 CI 1931 2도 표준 관찰자 데이터라고 그렇게 한다고 배웠어요. 그래서 이 2도 데이터가 1931년에 만들어졌고, 1964년에 더 많은 실험을 통해서 사람이 2도로만 그 색깔을 관찰한 게 아니잖아요. 더 넓은 시야를 통해서 색깔을 인지하는 같은 내용의 실험을 통해서 10도 표준 관찰자 데이터를 얻게 되었고, 어쨌든 그런 표준 관찰자 데이터라는 것이 나왔기 때문에 드디어 사람들이 어떤 스펙트럼을 자극을 받게 되었을 때 어떤 식으로 색깔을 인지하는지를 3가지의 채널로 나누어서 XYZ 대문자라는 이름을 붙여서 우리가 드디어 정량화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을 했죠. 이것을 3자극치라고 한다고 했고, 그 속 내용은 이런 것이었어요. 불빛이 어떤 반사 특성을 가지고 있는 물체를 비추면 그 반사를 통해서 빛은 이렇게 변형이 되고, 내용이, 스펙트럼이, 이 빛이 눈으로 들어오면 소위 LMS 콘이 있잖아요. 그 원뿔세포들에 해당하는 그런 방금 다시 보았던 표준 관찰자 데이터를 통해서 각각 서로 별개의 채널로 이렇게 계산을 하면 그 결과 나오게 되는 이런 그 그래프 곡선의 총 합 면적을 X, Y, Z라고 한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3자극치를 얻게 된다라는 걸 배웠죠. 또 거기에 더해서 그 X, Y, Z라는 것의 그 3차원 공간이 너무나 왜곡이 심한 공간이기 때문에 2차원 평면으로 쉽게 어떤 색깔의 그 범위 같은 거를 표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단순화시킨 그런 공간을 만들게 됐는데, 그것이 바로 CIXYZ, 이번엔 소문자라는 것을 가진 공간이에요. 이 XYZ는 그 숫자를 모두 합쳤을 때 1이 나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따라서 한 가지 그 숫자를 적지 않아도 되고, 그래서 XY만 있으면 충분히 표현이 가능하니까 자동적으로 2차원으로 이렇게 어떤 색 공간을 표현할 수 있게 된 것이고, 그 용도로 사용을 하는 것인데, 2차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는 뭐가 빠져 있는가 하면 밝기에 대한, 명도에 대한 그 표현이 빠져 있는 거죠. 명도를 제외한
그 색깔의 특성, 어떤 종류의 휴를 가지고 있고 어떤 얼마만큼의 채도가 있는지를 크로마티시티 색도라고 하기 때문에 이 그래프를 1931 XY 크로마티시티 다이어그램이라고 한다라고 배웠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빠져있는 그 명도라고 하는 게 바로 대문자 XYZ에서 Y가 그 명도에 해당하는 거예요. 뭐 물체 같으면 반사율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 Y라는 반사율은 기계적인 의미고요. 쉽게 말하면 어떤 물체에 백을 비췄을 때 얼마나 반사가 되는지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몇 퍼센트가 반사가 되는지에 대한 그 데이터라는 거죠. 1을 맥시멈으로 쓴다면 이제 뭐 0.1이 돌아오는가 0.28이 돌아오는가 이제 그런 의미거든요. 근데 이 반사율 Y는 우리의 실제 시각, 사람이 느끼는 밝기의 스케일과는 달라요. 그래서 이 Y라고 하는 그 숫자는 그 숫자만 보면 이게 진짜 얼마나 밝은 건지에 대한 감이 사실 별로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보고 느끼는 게 중요한 거니까요. 그걸 이제 시간 명도로 바꾸어 놓은 게 바로 다음에서 배울 L이라는 L스타라고 하는 스케일인데 그 L스타, 즉 시감으로 우리가 느끼는 밝기의 변화를 어떻게 곡선을 만들어 가지고 계산할 것인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게 바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먼셀 칼 시스템이에요. 먼셀은 이미 시각적으로 어떤 그 실제 샘플이 있을 때 그게 균등하게 밝기가 넘어가는지를 다 테스트를 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측정을 해서 이 Y라는 반사율과 비교해 보면 이제 그 두 가지가 어떤 상관 관계를 가졌는지가 나오는 거죠. 그걸 통해서 이제 L스타라고 하는 명도 스케일이 탄생을 하게 된 것이고, 예컨대 우리가 아주 까맣지도 않고 아주 밝지도 않고 그 중간 완벽한 까만과 완벽한 하양의 중간 정도가 되면 당연히 블랙을 0이라 하고 화이트를 100이라고 했을 때 그 중간을 50이라고 하겠죠. 근데 그 50이라는 게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느끼는 그 중간 밝기인 50이라는 게 기계적인 반사율과는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 실제로 그 중간 밝기의 기계적인 반사율은 얼마인가? 100%를 기준으로 따진다면 18.4%가 반사가 되면 우리는 눈으로는 딱 중간 밝기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어떤 물체가 있는데 그 물체에 완벽한 블랙, 완벽하다는 것은 모든 파장의 빛을 다 흡수하는 블랙바디 같은 그런 어떤 물감이 있고, 그리고 완벽한 화이트인 물감이 있다고 쳐봐요. 모든 파장의 빛을 전혀 흡수하지 않고 모두 반사하는 그런 완전한 하양이 있다면, 그런 물감이 있다면 흰 물감 18.4%와 검은 물감 81.6%를 혼합해서 완전하게 균일하게 혼합하면 우리 눈에는 중간 밝기로 보인다, 그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예컨대 1이라는 또는 100이라는 밝기를 줬을 때 50%를 또는 0.5라는 중간 정도의 반사를 하는 물체가 있다면 그거는 우리가 중간 밝기라고 느끼지 않고 이 우리가 시각적으로 느끼는 스케일로 따지면 L76에 해당하는 상당히 밝은 회색에 해당한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사진 같은 거 할 때 18% 그레이 그런 말 들어보셨죠? 사진 찍을 때 우리가 그 노출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삼는 회색 그 판 카드 같은 게 있거든요. 그 보통 우리가 18% 중간 회색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실제로 18%라면 그거는 L 스케일로 따지면 49.5가 돼요. 그러니까 18%라는 게 이제 여기서 나온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 그 18%라는 게 아까 설명한 완전한 블랙과 완전한 화이트의 그 관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런 걸 배웠고, 그래서 드디어 이제 LAB까지 옵시다. 이 LAB라는 게 CI 칼로메트리의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 CI LAB라고 하는 거는 왜 만들었냐?
아까 우리가까지 본 XYZ 대문자든 소문자든의 공간은 매우 심각하게 왜곡이 심한 공간이에요. 그 말은 그 색깔 공간 안에서 사람이 이 색깔과 이 색깔이 두 개가 서로 다른 색깔이 있는데 그 색깔의 차이가 예컨대 그걸 1이라고 칩시다. 1이라고 하는 차이를 보이는 두 가지 샘플이 있다면 그 공간 안에서 이런 색조와 저런 색조, 이 공간에서 그 색상이라든가 명도를 달리 해가면서 옮겨갈 수 있잖아요. 그 공간을 옮겨갔을 때 같은 색깔 차이라고 느껴지는 게 그 공간에서 매우 크게 차이가 나게 위치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색 공간을 만들었을 때 그 색 공간 안에서 사람이 차이가 요 정도라고 딱 느끼는 그 1이란 차이가 있다면 1이든 10이든 그 차이가 색깔 공간 안에서 어딜 가더라도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공간을 만들 수 없을까? 라고 하는 노력으로 만들어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런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당연히 수십 년 동안 노력을 했고 뭐 여러 가지 공식을 만들었고 그 결과 1976년에 CIA에서 어떤 공식을 이것을 기준으로 삼자라고 제정을 한 게 있고 그거를 CIE LAB라고 하고 다른 LAB들과 구분해서 CIE 버전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기에 star라고 하는 걸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CIE LAB는 perceptually, 인지적으로 우리가 느끼기에 유니폼한 균등한 그런 컬러 스페이스를 만들기 위한 노력의 결과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게 완벽하게 균등한 색 공간은 당연히 아니고요. 그런 색 공간은 아마도 만들어질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어쨌든 이 LAB는 L이라는 축과 A라는 축과 B라는 축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L이라는 축은 아까도 잠시 보았던 그 밝기 명도를 나타냈는데 0부터 100까지의 스케일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여기 보시는 이 높이를 L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L이 0이면 당연히 완전한 블랙이 될 것이고 L이 100이면 완전한 화이트가 되는데 일반적인 물체라면 0부터 100까지가 맥시멈이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L은 100 이상일 수도 있어요. 예컨대 어떤 상황에는 L이 100 이상도 가능한가 하면 그 흔히 말하는 형광색이라는 거 있죠. 플로레센트 현상을 보이는 어떤 색은 입력을 준, 즉 비춘 빛보다 어떤 스펙트럼 구역에서는 더 많은 반사를 보이기 때문에 그런 물체라면 L은 100이 넘어갈 수도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100까지가 맥시멈입니다. 그리고 L은 이제 쉬운 거고 명도를 나타내는 거고 그 다음에 A와 B가 있어요. A와 B는 여기 보시는 거 이런 건데요. A와 B는 양수와 음수가 있어요. 여기 중심축을 센터로 해서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다는 거죠. B도 마찬가지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어요. 이 플러스 마이너스는 일반적으로 마이너스 128에서 플러스 127까지 마이너스 128에서 플러스 127까지가 맥시멈이고 이것이 실제로 이론적인 맥시멈이 아니라 더 충분히 더 그 숫자를 넘어설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소프트웨어 상에서 효율성을 갖기 위해서 너무 넓은 공간을 쓸데없이 표현하지 않기 위해서 그 프랙티컬하게 자르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음수가 128, 양수가 127까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LAB는 이런 공간을 가지고 있는 거다. 당연히 이 LAB는 L과 A와 B라는 축이 서로 직각으로 교차하는 거기 때문에 우린 이것을 직교 좌표계라고 하고 카티지안 코오디네이트 시스템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카티지안이라는 말은 데카르트란 말이에요. 데카르트라는 사람 알죠? 왜? 그 옛날에 유명한 철학자. 그 사람의 그 좌표가 직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좌표 시스템을 카티지안 코오디네이트 시스템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우리말로는 직교 좌표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핵심은 이 LAB라고 하는 시스템 숫자들은 어떤 컬러를 보았을 때 또는 측정했을 때 이것이 특정한 기준 광원에서 우리가 눈이 또는 뭐 시각, 인지가 수능이 되었을 때 거기에 적응을 했을 때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예컨대 봅시다. 어떤 흰 종이를 완벽한 흰색을 들고 있다고 쳐봐요. 이 완벽한 흰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색조도 띄지 않고, 그죠? 흰색이니까 그냥. 그 다음에 거기에 비춰지는 빛을 모두 반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한 흰색이죠. 그 완벽한 흰색 물체를 또는 종이를 대낮에 밝은 햇빛 직사광선에서 보고 있을 때하고 그늘에서 보고 있을 때하고 그게 사실은 다르죠. 직사광선에서 보고 있으면 일단 약간은 따뜻한 색깔이고 그리고 굉장히 밝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을 똑같은 물체를 만약에 그늘진 곳에 간다면 일단 어두워졌을 것이고 약간 푸른색이 도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 LAB는 그 두 경우에 우리의 눈이 그 흰색에 적응을 했을 때를 기준으로 0점을 맞춘 상태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LAB 시스템에서는 밝고 그 따뜻한 색깔의 햇빛 직사광선 아래서 보거나 또는 약간 어둡더라도 약간 푸르스름한 광선 안에서 보나 그것이 완벽한 흰색이면 그냥 똑같은 완벽한 흰색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경우에서 그 완벽한 흰색 물체의 LAB는 전부 다 똑같은 100, 0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LAB라고 하는 것은 그 계산 과정 안에 이미 기준 화이트, reference 화이트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고 그 reference 화이트는 우리가 흔히 D50 또는 뭐 D65라고 하는 그런 광원의 데이터가 들어가고 그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재정렬이 됐을 때의 색깔 인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따라서 그래서 이 LAB 시스템은 우리가 실제로 어떤 물체를 봤을 때 색깔 인지, color appearance라고 하는 거에 더 관련된 것이다. 그것을 더 잘 반영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그 LAB 공간상에 제가 세 가지의 어떤 전형적인 색 공간을 세 가지 다른 각도로 띄워놓은 건데요. 여기 안에 있는 육각형처럼 생긴 것이 전형적인 옵셋 인수의 CMYK 컬러 게임이에요. 컬러 색 공간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보이는 것은 sRGB라는 색 공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제일 큰 게 디스플레이 P3라고 하는 색 공간이죠. 애플의 지금 나오는 모든 컬러 디스플레이는 뭐 아이폰이든 아이패드든 뭐든 간에 다 P3라고 하는 색 공간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각도를 서로 달리해서 보시면 차이가 나는 게 보이죠. 뒤에도 조금 나오겠지만 항상 그 인쇄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인쇄는 여기 이게 초록이 여기 사이엔이잖아요. 이 인쇄로 나올 수 있는 초록과 사이엔을 제대로 정확하게 모두 보여줄 수 있는 디스플레이가 즉 모니터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아주 그 색깔 영역이 넓은 모니터를 사용을 하더라도 이 인쇄로 전형적으로 나올 수 있는 사이엔과 초록을 모두 다 보여줄 수 있는 디스플레이는 거의 없고 제가 알고 있는 건 딱 한 기종이 있어요. 그건 이따가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러나 반대로 이 뭐랄까요 마젠타 또는 블루 쪽은 뭐 당연히 인쇄로 넣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색깔을 모니터에서는 또 볼 수 있죠. 또 반대로 이 노랑은 어떤 모니터에서는 볼 수 없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지금 여기서 보다시피 sRGB는 인쇄로 낼 수 있는 노랑을 표현할 수 없어요. 일단 그렇다 치고 네 가지의 실제 샘플 가지고 이것이 LAB를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한번 봅시다. 이거는 중간 회색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회색이니까 애크로매틱 무채색이죠. 따라서 AB는 0이 되겠죠. AB가 0이면 그건 무채색이 되는 것이고 이건 중간 회색이기 때문에 L은 50이, 50, 0이 되는 거죠. 이 색깔은 LAB로 40, 55, 35가 되는 것이고 L은 색깔 보시다시피 중간 밝기보다 약간 어두우니까 당연히 L은 40이고 그 다음에 A가 55라는 것은 A가 이쪽으로 가는 거니까 이 정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B가 35라는 거는 이쪽으로 이 정도가 있다는 거니까 이 정도에 있는 빨간 색깔이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이거는 L이 86이고 밝은색이죠. 그 다음에 A가 마이너스 3이니까 초록색 쪽이 아주 조금 들어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B가 85니까 노란색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다. 따라서 거의 이 정도에 해당하는 노란색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 파랑은 일단 L은 35니까 어느 정도 어두운 색깔이고 A는 마이너스 15니까 초록이 이 정도가 들어있고 B는 마이너스 35니까 블루가 이 정도가 들어있는 여기쯤 있는 블루가 색깔이 바로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LAB라는 세 가지 숫자 좌표를 가지고 딱 찍으면 어떤 색깔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지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그래도 가깝게 표시하고 전달할 수가 있다 그거예요. 자, 일단 그렇다고 하고 그래서 이제 LAB를 배웠으니까 우리가 어떤 컬러 샘플들이 있을 때 그거를 어떻게 specify 규정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을까? 예를 들면 태극기 색은 뭐라든가 무슨 회사의 로고 색은 뭐라든가 그런 거 있잖아요. 또는 우리나라의 전통 단청색은 뭐라든가 그런 색깔을 규정할 필요가 있을 때가 당연히 있겠죠. 색 규정. 색 규정은 어떻게 하는가? 일단 그것이 실물이라고 칩시다. 실물. 그 물건이 있다는 거예요. 실물이 있으면 당연히 그 실물을 측정을 해야 되고 측정을 할 때는 당연히 스펙트럼을 측정할 수 있는 스펙트럼 포토미터, 다시 말하면 분광 광도계를 사용하는 것이 좋고 그런 스펙트럼 포토미터를 사용해서 실물을 측정하면 이렇게 분광 스펙트럼 데이터 SPD라고 하는 게 나오겠죠. 그러면 이 스펙트럼 데이터는 당연히 따로 보관을, 이게 원본 데이터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보관을 하시고 그 스펙트럴 데이터는 대부분 텍스트 파일로 되어 있거나 아니면 CXF라고 하는 색깔을 담는 전용 확장자를 가진 데이터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일단 그거는 보관하시고 그 다음에 색깔을 뭐라고 규정하는가? 일단 LAB로 규정을 하시되 LAB는 크게 이렇게 네 가지 조합 중에 하나로 표현을 해요. 어떤 네 가지 조합인가? 어떤 광원에서 보았을 때인가? 그 다음에 어떤 각도로 보았을 때인가? 이 각도라는 건 이미 아까 배웠죠. 사람이 뭘 볼 때 눈 속에 있는 센서에 어느 정도 범위를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색 인지가 달라지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1931년에는 2도 데이터를 얻었고 그 다음에 몇십 년 지나서는 10도 데이터를 얻었기 때문에 그 2도, 10도 데이터를 둘 중에 뭘 사용해서 계산했는가를 가지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광원에서 보았는가, 그 다음에 어떤 각도로 보았는가 이 두 개를 섞어서 네 가지로 표현한 게 가장 전형적인데 그 네 가지의 조합 중에서 D50와 2도의 조합은 별도로 반드시 명기를 해 두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도 나와 있는 게 바로 D50의 2도 데이터라고 나와 있죠. 왜 D50의 2도 데이터, LAB 데이터가 중요한가 하면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게 다 ICC 프로파일 바탕의 색 관리를 지금 배우려고 그 과정을 가고 있는 중이에요. ICC 프로파일 바탕의 색 관리는 기본 계산이 전부 다 D50의 2도 데이터의 LAB로 이루어져요. 계산이. 그 D50의 2도 데이터가 있어야지 우리가 쉽게 그게 이런 색깔이야 라고 디스플레이에서 쉽게 입력해서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프로파일을 이용해서 변환을 해서 정확한 컬러로 구현할 수도 있고 실험을 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인쇄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실질적인 색 관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D50의 2도 바탕에 LAB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한 세트를 규정을 하시고 그 밖에 예컨대 자동차라든가 아니면 무슨 염색이라든가 그러면 이제 그 업계에서 기준으로 삼는 표준광, 기준광과 그 다음에 그 관찰자 각도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기준에 따르는 광원과 관찰자, 표준 관찰자 데이터를 조합한 LAB를
그렇게 따로 마련을 표기를 해 두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실물이다 그러면 스펙트럴 데이터 한 쌍을 보관하시고 그 다음에 D50 2도 기준의 LAB 데이터를 표기하시고 그 다음에 그 업계에서 기준으로 삼는 기준광과 표준 관찰자 데이터에 의한 LAB를 표기를 하시면 가장 정확한 색깔 표기가 되는 거예요. 자, 일단 그렇다고 치고 그래서 그 기준광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표준 관찰자 데이터가 있고 이런 걸 이제 배웠으니까 실제로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실물 4가지 색깔을 제가 측정을 해서 그 표준광과 관찰자 각도, 표준 관찰자 데이터에 의해서 서로 어떻게 색깔이 달라지는지를 실제로 보여드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4가지 색깔 실물을 측정을 해서 이렇게 한 쌍으로 4개의 세트를 지금 내놨잖아요. 이 한 쌍씩은 뭔가가 같고 뭔가가 다른 거예요. 이 지금 첫 번째 쌍은 D50라는 같은 광원 아래서 보고 있는데 우리가 2도로 관찰할 때와 더 시야각을 넓혀서 똑같은 물체를 10도로 관찰할 때 색깔이 어떻게 다르게 인지되는지를 시뮬레이션에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보시면 같은 물체를 같은 광원 아래에서 2도로 관찰할 때하고 그 다음에 그 물체를 더 크게 만들거나 아니면 우리가 시야각을 조절해서 더 넓게 볼 때 어떻게 다르게 보이는가. 노랑 색깔 같으면 일단 약간 어두우면서 조금 더 붉으스름하게 보이죠. 이 푸른색 같으면 조금 더 밝으면서 오히려 또 반대로 그 다음에 여기 중간 A를 보시면은 A가 여기는 3.8인데 시야각을 넓게 하면 마이너스 5.5로 됐다는 건 조금 더 초록기가 많이 끼게 보인다는 거예요. 여기 마젠타를 보시면 이거는 일단 그 채도가 조금 떨어지게 보이죠. 이렇게 차이가 나게 시각 인지가 생기고 그 다른 시각 인지를 LAB는 서로 다른 숫자로 지금 이렇게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여기는 같은 샘플인데 같은 물건이에요. 같은 2도 관찰자, 10도 관찰자인데 이번에는 여기와 달리 광원이 달라진 거예요. 아까는 D50라고 하는 대낮의 직사광선 햇빛에 가까운 상태고 이거는 더 푸른 색깔이 도는 햇빛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 D65라는 광원에서 관찰했을 때 그 샘플들이 어떻게 눈에 우리의 시각으로 인지가 되는가. 밑에서 보시겠지만 D50에서 볼 때와 일단 벌써 똑같은 2도로 라고 할지라도 색깔이 약간 달라졌고요. 그 다음에 같은 광원이라 할지라도 아까처럼 마치 2도로 관찰할 때와 그 다음에 10도로 관찰할 때는 이렇게 색깔 인지가 달라지고 달라진 색깔 인지를 LAB는 다르다라고 나타내고 지금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번 쌍은 2도 각도는 같은데 광원이 달라졌을 때 어떻게 다르게 보이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아까와는 차이가 그래도 좀 적죠. 그죠?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광원이 D50에서 D65로 달라졌을 때는 관찰 각도를 달리했을 때보다는 차이는 좀 적다. 큰 차이가 나지는 않는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넓은 10도로 볼 때 근데 그 시야각은 같은데 광원이 달라졌을 때 이렇게 차이를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야각이 달라질 때 그리고 그 비추는 기준광이 달라졌을 때 우리의 시각은 어떻게 다르게 인지하는지를 LAB 시스템은 나타내 줄 수 있다. 그것을 실제로 우리에게 시뮬레이션해서 나타내 줄 수도 있다는 걸 제가 지금 예로 보여드린 셈이죠. 자, 그리고 XYZ 대문자, 그리고 소문자, 그리고 LAB의 차이를 아주 극단적으로 보여드리면 예를 들면 제가 2가지 색깔 샘플을 지금 여기다 내놨어요. 이 색깔과 이 색깔 다르죠? 이 두 색깔이 거의 같다 이렇게 표현한 사람은 거의 없겠죠, 당연히. 이렇게 서로 다른 색깔인데 대문자 XYZ는 잘 보세요. 무슨 숫자로 표현하고 있는지 잘 보시면 똑같아요. 41.42, 41.42, 36.1, 그죠?
그 다음에 Z는 29.0 똑같죠. 그런데 LAB는 보시면 밑에 보시면 서로 색깔이 다르다라고 다름을 나타내고 있어요. 소문자 XYZ, 물론 Z는 쓰지 않고 명도 대문자 Y를 합쳐가지고 XYY를 쓰니까 소문자 XYY를 보더라도 XYY는 두 샘플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대문자 XYZ도 똑같고 EY는 EY와 같은 겁니다. XYY도 똑같고 근데 왜 이렇게 XYZ 또는 XYY는 서로 매우 다른 색깔을 같은 숫자로 나타내는가 하면 이 두 색깔에 대한 XYZ 또는 XYY의 표기는 서로 다른, 그것도 매우 다른 광원 아래에서의 표기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XYZ 또는 XYY의 숫자들은 광원이 서로 달라지면 엄청난 색깔 차이를 보일 수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XYZ 또는 XYY를 가지고 색깔을 표기하실 경우에는 표기할 수 있죠, 당연히. 그러면 반드시 어떤 광원에서 몇 도 관찰을 한 거다라고 표시를 하셔야 되고 그것은 LAB도 당연히 마찬가지지만 LAB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광원 안에서 우리가 수능을 했을 때의 그 시각 인지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그 차이가 이만큼 크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우 조심하실 일이다. 그리고 이번에는 보세요. 두 가지 서로 같은 색깔이 나오죠. 같은 색깔이니까 여기 지금 사실 나눠 있지만 전혀 구분이 없죠. 똑같은 거예요. 같은 색깔이니까 LAB는 당연히 같다고 정확히 같은 숫자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으나 XYZ는 이번에는 다르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준 광원이 지금 서로 다른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XYZ, XYY 그 다음에 LAB는 뭔가 성향 차이가 뚜렷하게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어쨌든 뭘 사용하시든 간에 기준광이 무엇이며 그 다음에 관찰자 각도가 무엇인지는 반드시 밝혀야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자, LAB를 배웠고 이제 LCH라고 하는 것으로 넘어왔는데 LCH는 기본적인 공간 자체는 LAB와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를 자를 때 뭐 우를 자랐다 이렇게 봅시다. 자를 때 깍둑 썰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돌려깎기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똑같은 공간을 두고 어떤 식으로 칸을 나누는가가 이제 달라지는 건데 아까 보았던 LAB는 직교 좌표계라 그랬고 직각으로 교차하는 거고 이 LCH는 이제 L은 똑같은데 L스타는 같은 거예요. CH가 동글동글하게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인가 똑같은 공간을 두고 휴라는 거는 옛날에 뉴턴 때부터 둥글게 원을 그리면서 배치를 했잖아요. 휴라는 거는 원으로 표시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휴는 당연히 각도로 표시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똑같은 LAB 공간을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 보는 상황에서 그것이 이쪽 플러스 A를 0도로 잡았을 때 이게 0도예요. 각도가 몇 도에 위치하는가가 휴고요. 그 다음에 중심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가 바로 C, 크로마예요. 그래서 휴는 각도로 나타내고 크로마는 중심에서부터의 LAB 공간의 거리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LCH는 그런 것이다. 그래서 각도는 0부터 시작해서 이게 90, 180, 240, 다시 360이 되면 자동으로 0과 같은 거죠. 그렇게 둥글게 나눈 것이기 때문에 L을 제외하면 이거는 극좌 좌표계라고 그렇게 말하고 폴라 코디네이트 시스템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이것은 L은 똑같은 거기 때문에 L은 0부터 100까지고 그 다음에 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0부터 360도죠. 각도죠. 그 다음에 C는 이 거리인데요. 이것도 아까 LAB의 AB처럼 무슨 뭐 그 리밋이 걸려 있는 게 사실 아니에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아까 보았던 그 LAB 공간상에서라면 이 구석까지 가면 거기에 C가 180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거의 180 안에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보았던 똑같은 샘플들을 LCH로 표기한다면 이
중간 회색은 똑같아요. 왜냐하면 L은 같은 L이고, 그 다음에 이건 어차피 회색이기 때문에 C와 H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따라서 0이니까 어차피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빨강 한 개만 보시면 L은 같은 것이고, 그 다음에 크로마는 이 색의 그 채도는 어느 정도 있는 셈이니까 중간 정도가 있다는 거예요. 65 정도 갔으니까. 센터에서 65 정도까지 멀어져 있다는 거죠. 근데 어느 각도로 멀어져 있는가? 32.5도 각도로 멀어져 있다. 따라서 이 빨강은 여기에서 32.5도 각도로 65.2까지 가 있는 상태의 빨강이다. 그런 뜻이에요. LCH의 이제 개념을 아시겠죠? 같은 스페이스를 공유하지만 다른 디비전, 나누기가 다른 상태다. 자, 일단을 아시면 제가 이 그림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뭐 LAB 이런 걸 배울 때 늘 뭐라고 배우는 거? 플러스 A는 빨강, 마이너스 A는 초록, 플러스 B는 노랑, 마이너스 B는 파랑을 띄고 있다. 이렇게 배운단 말이죠. 근데 실제로 그 CIE의 그 문서 다큐멘테이션에 LAB를 설명하면서 A 플러스 A는 빨강이다. 뭐 마이너스 A는 초록이다. 그런 색깔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어요. 색깔을 언급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기는 늘 빨강, 초록, 파랑, 뭐 노랑 이렇게 배우는데 실제로 어떤 빨강인지 어떤 파랑인지 어떤 초록인지를 정확하게 표현을 해서 본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보시라고 제가 정확한 플러스 A, 마이너스 A, 플러스 B, 마이너스 A, B의 휴가 어떤 것인지 그 다음에 그걸 기준으로 해서 22.5도로 등 간격으로 equi 앵글이니까 이퀄하게 앵글을 나눠서 휴가 어떻게 LAB 또는 LCH 공간에서 넘어가는지를 샘플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잘 보시면 이 색깔이 플러스 A, 그 다음에 B는 0을 가지고 있는 색깔이에요. 이 색깔이, 이 휴가,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이 휴가 A는 0이고 플러스 B를 아주 많이 가지고 있는 LCH로 따지면 90도에 해당하는 노랑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마이너스 A고 B는 0이고, 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A만 가지고 있는 색깔이다 이거죠.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B만 가지고 있고 A 스케일은 0인 색깔이죠. 보시면 우리가 보통 말하는 빨강 아니죠. 이거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노랑이랑 거의 같은 거고, 이것도 우리가 보통 말하는 초록이라고 하기에는 뭐 조금 달라요. 그죠? 이것도 파랑도 뭐 파랑이라는 게 어떤 걸 기준으로 하는 게 사람마다 좀 다르지만 어쨌든 우리의 예상과는 조금 다른 색깔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일단 구경을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는데 제가 지금 등 간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여기에 각도가 다 똑같게 돼 있단 말이에요. 22.5도씩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22.5도라는 등 간격의 앵글로 넘어가는 이 색상이 우리 눈에 정말 등 간격으로 색상이 변한다라고 느껴지면 이 LAB 또는 LCH 공간은 정말 등 간격이 되겠지만 최소한 색상의 의미에서 실제로 그렇지 않죠. 여기만 딱 봐도 벌써 이게 등 간격이라면 이것도 같은 간격이라는 거 아니야. 근데 이거의 간격의 차이하고 이거 간격 차이가 같게 느껴지시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실제로 등 간격이라는 것은 지금 아직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공간 상에서 계산에 의하면 등 간격의 휴들은 이렇게 넘어간다라고 하는 걸 보시고, 자, 이거를 보는 상황에서 이 휴들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전달을 받으시려면 또는 정확하게 감상을 하시려면 조건이 있어요. 일단 여러분들이 이거를 보시는 모니터가 캘리브레이션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모니터의 색 공간, 컬러 게못이 넓어야 되고요. 넓을수록 일단 좋아요. 그 다음에 그 보시는 브라우저가 이걸 어떤 브라우저에서 보실 거 아니에요. 색 관리가 되는 브라우저여야 돼요. 예컨대 캘리브레이션 되어 있는 모니터고 그 다음에 애플에서 뭐 생산하는
예컨대 맥북 프로고 제가 지금 설명하는 이때 사용하는 것처럼 그 다음에 그 색깔 레이어드는 사파리에서 보신다. 그러면 저랑 거의 똑같은 색깔을 보실 수가 있는 거지만 그렇지 않으면 점점 다른 색깔을 보시겠죠. 일단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뷰를 전부 다 정확하게 이 데이터에 담겨 있는 것을 감상을 하실 수 있을 것인가? 꼭 그렇지 않다. 이 16개의 뷰들은 이런 분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보다시피 진짜 그 각도가 딱딱 22.5도씩 되어 있죠. 그리고 각도는 그렇고 그 saturation, 중심에서 멀어지는 것은 제가 어떻게 정했냐면 이 뷰들을 실제로 앱슨 잉크젯 프린터로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의 리밋까지 밀어놓은 거예요. 지금 거의 맥시멈으로 밀어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밝기는 명도는 그 채도와 그 색상에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뭐 여러 번 설명했지만 노랑은 밝은 색이 적합한 거고 파랑은 어두운 게 적합한 거예요. 그래서 적합한 명도를 그 부드럽게 변화하게 분포해서 제가 만들어 놓은 것인데요. 일단 어떤 상태인지를 아시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것을 sRGB 공간을 보여줄 수 있는 어떤 모니터에서 보신다고 친다면 sRGB는 이 공간이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샘플들은 이 점들이에요. 보시다시피 일단 여기에 6개가 너무나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게임에서 색 공간에서 멀어져 있는 샘플들이고 그 다음에 그것뿐만 아니고 여기에서 보시는 오렌지, 그 다음 노란, 그 다음에 여기는 연두 같은 색깔도 보실 수가 없어요. 따라서 그런 정도의 모니터에서 감상을 하고 계신다면 여기 X 표시한 색깔들은 전혀 같게 보실 수가 없다. 그러면 조금 더 넓은 뭐 괜찮은 모니터 중에서 애플에서 사용하는 그런 P3 색 공간을 보여주는 그런 모니터라고 친다면 여기는 다 커버를 했지만 그죠? 아까와는 다르죠. 여긴 아까 이렇게 돼 있었는데 전부 커버했죠. 그러나 역시 여기는 여전히 아직도 모자란다. 따라서 P3 색 공간을 보여주는 모니터로 보고 계신다면 여기에 있는 6개는 여전히 정확하게 볼 수가 없다. 그러면 또 다른 광색 모니터 중에 하나인 어도비 RGB를 뭐 100% 지원한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모니터라면 그거라 할지라도 많이 지금 근접은 했으나 여기에서 5개는 여전히 out of gamut 컬러들이고요. 아까와 달리 여기에서 2개가 다시 out of gamut이 됐어요. 따라서 이렇게 2개와 여기에 5개는 정확히 보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약간의 별종 모니터가 한 개 있는데 제가 아직도 사용하고 있는 건데 예전에 삼성에서 엑셀모어라는 그런 모니터를 생산했던 적이 있어요. 이 모니터는 제가 한 2007년쯤에 한 280만 원 주고 샀을 거예요. 엄청나게 비쌌어요. 컬러 개념이 굉장히 넓어요. 여기 보시다시피 다른 거는 일단 그렇다 치고 그린이 여기 LAB 공간을 지금 뚫고 나갔죠. 뚫고 나갔기 때문에 잘리는 게 보이죠. 그러니까 이 모니터의 그린은 일반적인 마이너스 128까지의 LAB 공간보다 더 멀리 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광세격을 보여줄 수 있는 모니터라도 지금 그 샘플들은 다 보여줄 수 없고 여전히 여기도 잘리죠. 그래서 그 모니터로 본다고 할지라도 여기 X표를 한 샘플들은 정확히 보실 수는 없다. 그런데 아까 제가 잠시 말을 했었는데 이 XL24라고 XL 또는 뭐 30이라고 하는 이 모니터는 어떤 점에서 특이한 점인가 하면 CMYK 옵셋 인쇄의 전체 개멋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모니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유일한 모니터예요. 보시다시피 이 XL 시리즈의 모니터는 옵셋 컬러 개멋을 완전하게 커버하고 있죠. 그래서 전체 옵셋 개멋을 보고 싶은 분들은 그것을 이용하면 좋겠으나 지금은 당연히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구하실 수는 아마 없을 거예요. 어쨌든 그렇다고 하고 이렇게 내가 무언가를 보고 판단할 때 내가 보는 그 컬러의 개멋은
디스플레이의 컬러 개못은 어느 정도이기 때문에 내가 이 색깔을 정확히 보고 있는지 아닌지, 신뢰할 수 있는지 아닌지를 아는 것도 우리가 배우고 있는 색 관리의 중요한 한 부분이 된다는 점을 지적을 하고 지나갑니다. 자, 이거는 각각 같은 옵셋 색 공간을 디스플레이 P3 컬러 개못과 그 다음에 어도비 RGB 컬러 개못을 과 비교해서 보여드리는 거고, 어도비 RGB는 이 전체를 여기는 커버하죠. 조금 물론 모자라긴 하지만, 근데 여기 지금 뒤라서 안 보이지만 노랑은 사실 어도비 RGB가 커버할 수 없어요. 그래서 모니터마다 그렇게 장단점이 있다는 걸 알고 작업을 하셔야 한다. 자, 일단 그까지 배우시고 나서 우리가 LAB, LCH 공간을 개발하고 나서는 그나마 상당히 시각적으로 균등한 색 공간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떤 것을 할 수 있게 되었는가 하면, 색깔과 관련해서 색깔을 중요하게 다루는 업계라고 할까요? 그런 데서 중요한 이슈는 무엇인가? 색깔이 같은가 다른가? 다르면 얼마나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일 것인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인가를 판단하는 것이 엄청난 중요한 일이에요. 즉 색깔 차이를 어떻게 판단하는가를 객관적으로 숫자를 통해서 나타낼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숫자는 우리가 시각적으로 봤을 때 받아들일 만한지, 그거에 대한 것이 굉장히 큰 문제다 이거죠. 그래서 색차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색차는 색채학에서는 델타 E라고 말을 해요. 그 델타 E라고 말하고 그냥 DE, 대문자 DE 이렇게 쓰기도 하고 델타라고 실제로 쓰기도 하고, 델타라고 하는 게 어차피 그리스 말이니까요. 히라버니까 히라버 대문자 델타를 쓰고, 또 아니면 소문자 델타를 쓰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는데, 델타라고 하는 D는 우리가 무슨 물리학, 수학 이런 과학에서 차이를 나타낼 때 많이 쓰이죠. 델타 T 그러면 시간 차이, 델타 L 그러면 거리 차이,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 델타예요. 델타 E에서 E는 독일말 엠핀둥이라는 거고요. 엠핀둥이라는 말은 실제로 지난 시간에도 잠시 나왔었는데 기억을 하신지 모르겠네요. 엠핀둥이라는 독일말은 sense, sensation, 감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각적인 감각으로 봤을 때 차이가 있냐는 뜻이에요. 거기에 델타 E라는 말은. 그래서 델타 E라는 것은 LAB 또는 LCH 공간에서 무엇을 나타내는가, 아주 제일 기본적으로는 두 가지 샘플이 있다면 두 가지 샘플의 그 LCH 또는 LAB 공간에서의 거리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 공간에서 얼마나 뭐냐, 그게 색깔 차이죠. 그 색 공간이 완벽하게 색깔 인지로 균등한 공간이라면 그 차이만 그냥 계산하면 끝나는 거란 말이죠. 그러나 그 공간은 여전히 색인지적으로 균등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게 지금 LAB 또는 LCH 공간이잖아요. 거기에서 이 둥글둥글둥글하게 그려놓은 것이 사람들이 요 정도 스케일을 같은 색깔 차이라고 느끼는 그룹이라고 본다라는 어떤 그 양을 지금 그룹화 시켜 놓은 거예요. 여기에서의 이 정도 공간 차이가 여기에서는 이렇게 좁아지고 크기가 달라지죠. 그러니까 색깔 공간이 어디에 위치하는가에 따라서 사람들이 이거하고 이거는 거의 차이가 한 1이라고 나는 것 같아 라고 하는 그 차이의 느낌이 공간 안에서는 다르게 표시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균등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공간에서의 거리 계산만으로는 사람들이 그렇네 라고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색깔 차이를 나타낼 때 계산을 또 서로 다른 방식으로 해서 사람들이 느끼는 그 시감 차이와 가능하면 비슷해지도록 공식을 여러 가지를 개발해 오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버전의 색깔 차이, 즉 델타 E 공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델타 E 색깔 차이를 나타낼 때에
여기서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그냥 실제로 LAB나 LCH 공간에서의 그 차이, 아주 단순한 가장 기본적인 차이를 거리를 나타내는 그런 델타 E는 거의 사용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시간과 차이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개발된 색깔 차이 공식들이 뭐 CMC 델타 E 또는 뭐 CI 94 델타 E 또는 CI 델타 E 2000 그런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 가장 파퓰러하게 사용되는 것은 CMC 델타 E 아니면 CI 델타 E 2000 두 가지 버전이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 그 중에서 CMC라고 하는 것은 영국의 Dyers and Colorist Society라고 하는 어떤 협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염색하는 분들의 협회겠죠. 거기에 Color Measurement Committee라고 측색 그 위원회라는 게 있단 말이죠. 이 염색 업계는 색깔 차이가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업계에서는 색깔 차이가 요 정도인데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실물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모여 있는 것이고, 그 많이 모여 있는 실물 데이터와 이걸 패스를 할 것인가 페일을 놓을 것인가에 그 많은 판단들이 이미 있었단 말이죠. 그 판단들을 바탕으로 그것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공식을 거기에서 만들어낸 게 바로 CMC 델타 E라고 하는 공식이고, 그 CMC 델타 E 공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2대1, 1대1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2대1, 뭐 1대1이라고 할 때 이 앞에는 명도 L을 의미하는 것이고, 여기 뒤에 있는 것은 크로마, 채도를 의미하는, 그리고 명도와 채도의 가중치를 어느 정도 섞을까를 가지고 두 가지 공식이 나눠 있다라고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델타 2000하고 이 두 개는 그나마 사람들이 보는 색깔 차이하고 계산상으로의 숫자 차이가 가장 근접하기 때문에 두 가지를 많이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책에 제가 84페이지에 이런 샘플들을 내놨는데 한번 보실까요? 84페이지에 이 두 가지 색깔이 인쇄가 되어 있어요. 이 놈은 LAB가 이렇고요. 이 놈은 LAB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 가지가 조금 다르죠. 이 두 가지의 조금 다른 샘플의 색깔 차이는, 색차, color difference, 델타 E는 아까 보여드렸던 여러 가지 델타의 공식에 의하면 서로 이렇게 달라요. 그리고 이 색깔 차이는 두 개가 떨어져 있을 때와 두 개를 edge contact, 붙여서 이렇게 볼 때가 또 다르죠. 그러니까 색깔 차이를 나타낼 때는 떨어져서 볼 것인가, 흰 배경으로 볼 것인가, 그레이 배경으로 볼 것인가, 그 다음에 붙여서 볼 것인가까지도 다 명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 두 개는 원래 델타 E 계산으로는 13이에요. 델타 E 94는 8 정도 나오고, CMC 2대1 델타 E는 8.2가 나오고, 그 다음에 델타 E 2000은 6.9가 나오죠. 공식에 따라서 다 이 차이가 어느 정도입니다 라고 하는 그 정도가 다르게 보인다는 거예요. 자, 일단 그렇다 치고 색깔 차이가 공식마다 다르구나.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는 어떤 공식을 가지고 계산한 델타 E를 가지고 이것을 패스를 할 것인가 뭘 할 것인가를 기준으로 삼는다 라고 하는 거 반드시 명시를 하셔야 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LCH를 배웠잖아요. 이 색깔 차이는 델타 E로, 델타 2000이라고 칩시다. 델타 2000이라고 치면 그 뭉뚱그린 차이는 6.9인데 그 안에서의 세분화된 차이는 또 있을 수 있단 말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 전체적인 색깔 차이는 6.9라고 나왔지만 그 전체적인 차이를 나타내게 만든 밝기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색상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채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밝기, 명도와 그 다음에 채도와 휴, 색상의 차이는 별개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색차를 규정할 때 CI 델타 2000으로 3.0 이하여야 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거기에 추가해서 명도는 얼마 이하여야 하고 또는 채도는 얼마 이하여야 하고 또는 색상 차이는 얼마 이하여야 한다라고 추가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도 있는 것이다. 실제로 이 두 샘플의 명도 차이는 이 델타 2000으로 봤을 때 명도 차이는 마이너스 1이에요. 왜 마이너스 1이 나오는가? 그냥 델타 1을 나타낼 때는 마이너스가 없어요. 차이만 나타내니까. 그러나 나누어서 명도, 채도, 색상을 나타낼 때는 이것에 비해서 이것이 어떤지를 나타내기 때문에 얘가 얘에 비해서 더 어둡죠. 그래서 마이너스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샘플에 비해서 이 샘플은 밝기는 마이너스 1이고요. 그 다음에 채도는 3차이고요. 그 다음에 휴는 6.1차이에요. 여기에 00이라고 붙인 거는 이 차이도 전부 다 델타 20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두 샘플은 각도로 나타내는 휴는 20도나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20도가 차이 나지만 그 휴가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게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 나게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델타 2000 기준으로 했을 때는 휴는 6.1, 크로마는 3.0, 그 다음에 라이트니스는 1 차이 난다. 그런 뜻이죠. 자, 그래서 85페이지에 제가 이런 예를 포함을 시켰는데, 이건 제가 왜 포함시켰냐면 아까 우리가 LAB의 정확한 휴도 실제로 어떤 건지를 보지 못한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델타 2에 대해서도 델타 2 1.0, 3.0, 5.0이 어느 정도 차이를 나타내는지를 거의 본 적이 사실 없어요. 그런 걸 내보이는 책 제가 본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도를 나타낸다라고 실제로 경험을 하시라고 제가 거기에 포함을 시켰고, 일단 세트가 전체가 6개죠. 그 한 세트 안에서 델타 E는 1.0, 3.0, 5.0이고, 물론 이 델타 E는 제가 책에 썼지만 별도로 말하지 않을 때는 책에서는 전부 다 CI 델타 2000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계통이고, 어두운 거, 밝은 거, 그렇게 총 6그룹을 제가 내놓은 거예요. 그리고 한 개 안에서도 여기에 반을 나누는 게 있고, 반을 엣지 컨택트 붙여놓은 게 있죠. 그러니까 붙여놨을 때, 떼놨을 때 느낌 차이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도 체험을 하시라, 그런 말이죠. 1.0, 3.0, 5.0이 이런 거예요. 잘 보시면 어떤 거는 이게 진짜 1.0 같아, 어떤 거는 이게 3.0 같아 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어떤 건 이게 5.0이라고? 아니면 이게 3.0이라고? 좀 우리의 생각과는 좀 다른 것도 있죠. 그리고 또 주의하실 것은 이 차이들은 방금 여기서 보신 것처럼 밝기 차이가 있고 채도 차이가 있고 색상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를 전부 다 다르게 한 거예요. 전부 다 제가 섞어 놓은 거예요. 예컨대 여기는 보면 색상이 확 다른 게 보이죠. 가장 크게 탁 눈에 띄죠. 여기는 명도 차이 나는 게 확 띄죠. 여기도 명도 차이가 확 띄죠. 명도와 색상과 채도를 전부 다르게 섞어서 델타 2, 1, 3, 5를 구현을 한 것이고, 실제로 책에서 그 인쇄로 1.0, 3.0, 5.0을 표현할 수는 없어요. 그건 거의 불가능한데,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책에 표현된 것을 측색을 해봤을 때 인쇄가 거의 그름직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5.0이라고 했는데 실제 인쇄는 8.0이 나온다든가 이런 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안심하시고, 이걸 보고 이게 진짜 3.0이구나, 5.0이구나 라고 하는 예로 경험을 하셔도 별로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색 차이를 나타낼 때는 JND라고 하는 말이 가끔 나오는데요. 이 JND는 색깔 차이를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의 감각 중에서 이것과 이것은 비로소 약간의 차이가 나는데요 라고 하는 그 차이를 Just Noticeable Difference라고 해서 JND라고 해요. 이거는 그 사이코피직스라고 하는 심리 물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고, 소리의 크기, 소리의 높이, 무슨 아픔의 정도, 달기의 정도, 무슨 색깔 차이, 모든 면에서 JND라고 하는 개념이 사용이 되고, 색깔에서의 JND는 당연히 델타 2, 1과 거의 비슷한 개념이죠.
이 JND라고 하는 아주 비로소 조금 다른 게 느껴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를 선구적으로 실험하고 알아낸 사람들이 있어요. 이 에른스트 하이니리히 베버라는 사람이 있고 구스타프 페시너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처음으로 이 베버라고 하는 사람은 그 무게 있잖아요. 무게 줄을 이용해서 사람들한테 들게 만들어서 이거와 이것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실험을 이제 해서 JND라고 하는 개념을 처음 일종의 규칙을 발견한 사람이고, 페시너라고 하는 사람은 그걸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발전시킨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의 감각 차이를 나타내는 그 법칙을 웨버 페시너 로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걸 이제 바탕으로 해서 이런 그 차이를 나타내는 실험들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JND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걸 아시면서 색차와 그것은 당연히 관련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자, 우리가 색깔을 배울 때 흔히 그런 말을 가끔 해요. 삼원색이고 빛의 삼원색이 어떻고, 그죠? 그 다음에 빛의 삼원색은 가법 혼색이고 또 가법 색혼합이고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당연히 책에서 제가 87에서 89페이지까지 적었지만 책에서는 사실 가짜죠. 왜냐하면 책에서는 이 빛이 없으니까, 그죠? 책에서는 내놓은 건 그냥 그렇다라고 하시고 실제는 이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니터로만 보여드릴 수 있는 거니까 한번 잘 봅시다. 우리가 가법 additive color mixing이라고 하는 것은 어떨 때 additive라고 하는가 하면 빛을 가지고 혼합할 때, 혼합하는 그 대상이 emission, 발광을 하는 빛일 때를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빛이면 섞을수록 에너지가 더 강해져서 더해져서 밝아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산 혼합, 가법 혼색 그렇게 말을 하는 거고요. 그 빛을 받아서 반사를 해서 흡수를 하면서 반사하는 그 반사 물질의 삼원색은 즉 잉크, 물감이라는 거죠. 당연히 그거를 섞을수록, 물감을 섞을수록 빛을 흡수해서 에너지가 약해지니까 subtract 빼는 거죠. 그래서 감산 혼합, 감법 혼색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산 혼합의 예인 빛의 삼원색은 당연히 RGB고, 빛의 삼원색의 RGB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매일 보시는 모든 모니터에서 아주 잘 증명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빛을 받아서 반사를 해주는 반사 물질의 삼원색은 당연히 빛의 삼원색인 빨강, 초록, 파랑을 흡수한 다음에 우리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빨강을 흡수하는 사이엔, 그 다음에 초록을 흡수하는 마젠타, 파랑을 흡수하는 옐로우, 사이엔, 마젠타, 옐로우가 삼원색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가 인쇄에서 사용하는 삼원색인 사이엔, 마젠타, 옐로우는 지난번에도 잠시 말씀드렸듯이 순수한 물감을 얻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쇄에서 사용하는 CMY는 삼원색이지만 그거를 섞으면 이런 색깔이 나온다고. 실제로 제가 가지고 있는 책에서 어떻게 블랙이 CMY를 섞었을 때 블랙이 표현되는가를 측정을 해봤더니 LAB로 L이 27.6이에요. 블랙이 아니죠, 이거는. 그러니까 순수한 물감을 얻기가 어렵기 때문에 CMY를 섞어서는 블랙이 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인쇄할 때는 CMY에다가 K를 더 섞어서 더 어두운 색깔을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CMYK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원색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원색이라는 거에 대해서 개념을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원색이 무엇인가? 어떤 색체계 안에, 컬러 시스템 안에서 최소의 개수로 3개든 4개든 최소의 개수로 다른 최대 영역의 색깔을 실제로 생산하거나 아니면 생산을 혹시 못하더라도 규정할 수 있는 그 최소한의 특정 색깔 3개 혹은 4개 이런 거, 그거를 원색이라고 하는 거다 라는 거예요. 3원색, 4원색, 5원색 그런 게 있잖아요. 3원색은 흔히 RGB, 아까 말했던 CMY 이런 거죠. 3원색, 프라이머리 컬러라고 하는 건 옛날에는 몇백 년 전에는 프리미티브 컬러라고도 말을 했습니다. 어쨌든 3원색은 내 생각에는 3원색은 빨강, 노랑, 파랑이야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지금도 있죠.
미술 시간에 그렇게 배우지 않나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토마스 영 같은 사람은 빨강, 그 다음에 초록, 그 다음에 보라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임스 클럭 맥스웰, 그 다음에 또 헬մ홀츠 같은 사람들은 RGB라고 했단 말이죠. 아마 제가 추측하건대 이 사람들은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반사물질, 즉 물감의 삼원색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았고, 이 양반들은 빛의 삼원색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옛날에는 삼원색이 뭐라고 말할 때 빛인지 뭔지에 대한 구분을 뚜렷하게 말한 거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처음으로 헬mholtz는 이제 이게 아까 방금 배웠던 가산 혼색, additive subtractive를 구분해서 구체적으로 말을 했다라고 알려져요. 어쨌든 이런 3원색이 있고요. 그 다음에 4원색은 에발드 헤링의 그 반대색 있죠. NCS의 4원색 있죠. 아까 보았던 LAB의 4원색 있죠. 전부 다 4원색이지만 서로 색깔들은 조금씩 달라요. 공통점은 에발드 헤링의 그 개념, 즉 반대색이라는 거죠. 서로 반대, 뭐 빨강과 초록이든 하여튼 뭐든 간에 서로는 반대다 이거죠. 그 성질이 서로 함께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먼슬이라는 사람은 자기의 원색은 5가지다라고. 그러니까 원색은 특정하게 실제로 그 색소를 섞어서 색깔을 만들어낼 때는 모니터나 또는 인쇄처럼 CMYK, RGB가 있지만 예를 들어 먼슬 같으면 그런 색소 5가지 가지고 그 모든 색깔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원색을 가지고 다른 색상을 전부 다 생산한 게 아니기 때문에 원색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 생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생산하지는 않고, 즉 실제로 혼합하는 데 사용되지는 않고 규정하는 데 사용되는 것도 있다라고, 약간 2가지의 개념을 나누어서 생각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원색은 이런 개념이다. 실제 원색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원색은 그냥 원천적인 근원 색깔을 나는 무엇을 기준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것도 있다 그거죠. 그래서 앞에서 봤던 원색들 한번 실제로 구경을 해봅시다. sRGB의 RGB 원색은 이거예요. 이건 실제로 혼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옵셋의 전형적인 CMYK 색깔, 이건 이거예요. 이거 실제로 혼합하는 거죠. 그 다음에 먼셀의 5원색의 실제 색은 이것들이에요. 원색을 자기는 O를 센터로 봤었기 때문에 OR, OY, OG 그것들이죠. 그거에 대한 각각의 LAB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NCS의 4원색은 이거예요. 1080R, 1565G, 0580Y, 1565B가 NCS의 원색이에요. 그 NCS의 원색의 LAB는 이런 것이고, 이 LAB는 제가 NCS 색표집을 실제로 측정한 데이터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LAB의 원색, 아까 보신 그 색깔들이죠. 이 원색들이란 게 다르죠. 그죠? 색상만 보더라도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이 RGB로 돌아가서 sRGB의 원색은 이렇지만 P3의 원색은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애플 모니터로 보고 계신다면 이 차이를 보실 수 있을 것이고, 컬러 게머스 작은 sRGB 정도 게머스의 모니터로 보고 계신다면 이 차이를 거의 보실 수가 없을 거예요. 블루는 거의 똑같고요. 그죠? 별 차이 없어요. 빨강과 초록은 차이가 상당히 많죠. 훨씬 채도가 높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거의 마지막으로 이런 색깔들이라도 흰색 배경에서 우리가 인지하는 것과 회색 배경을 놓고 인지하는 것은 또 느낌이 상당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색깔을 판단할 때는 반드시 어떤 컨트롤, 어떤 통제 또는 어떤 표준이 필요하다는 것을 상기하실 필요가 있어요. 항상 어떤 걸 보고 판단했다면 어떤 배경이었는지 또 어떤 조명이었는지 등등을 반드시 명시를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어떤 색깔을 우리가 볼 때 불빛을 가지고 뭔가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즉 viewing 컨디션이 어떤 상태인 것이 좋은가를
말씀을 드리면 책에는 91페이지와 그 다음에 284페이지 이런 설명이 있는데요. 자, 이것이 프린트라고 쳐봅시다. 어떤 색깔들, 샘플들일 수도 있고 프린트일 수도 있어요. 가장 전형적인 그 컨디션은 사람이 보는 각도와 그 물체를 비추는 빛이 45도를 이루고 그 각도 안에서 물체를 이렇게 놓거나 아니면 이렇게 놓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핵심은, 물론 다른 거에도 핵심은 그 물체를 볼 때에 반사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거죠. 반사가 생기지 않는 각도로 관찰한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실제로 모니터 보고 작업하고 그 다음에 어떤 그 프린트가 나왔을 때 그걸 놓고 모니터와 비교하고 판단할 때의 가장 전형적인 상황은 이거죠. 지금 제가 책상에서 쓰고 있는 게 이런 건데요. 램프를 수직으로 위에 붙여놓고 모니터가 있고 그 다음에 샘플이 있으면 바닥에 깔고 보거나 아니면 여기처럼 45도로 이렇게 들고 봐요. 그러면 여기 또는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그리고 모니터와 어떤 프린트 샘플을 비교하실 때에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은가 하면 그 프린트를 모니터에 딱 갖다 붙여놓고 비교를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게 하면 절대로 의미 있는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모니터와 그 프린트 샘플은 떨어져 있어야 돼. 반드시. 거기에 표면에 딱 붙여 놓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이렇게 깔아놓거나 아니면 45도로 들고 서로 비교를 하시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샘플이 만약에 좀 크면 이렇게 하는 게 좀 어렵거든요. 프린트가 크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는 게 제일 좋은가? 벽에 붙여 놓으시고 불빛은 약 30도로 위에서 비추시고 그 다음에 수평보다 약간 위에서 관찰하시면 이 큼지막한 프린트도 반사가 별로 없게 색깔 판단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각도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그 조명의 품질에 대해서 봅시다. 우리가 두 번째 시간에 빛을 배울 때 CRI 배웠죠. Color Rendering Index, 그죠? 색 표현 지수, 뭐 연색성 그런 거 배웠잖아요. 연색성 RA 기준 최소 95 이상이어야 되고요. 색 판단에 쓰이는 그 조명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일루미넌스, 조도라는 거는 빛이 그 물체를 비추는 여기에서의 빛의 양을 말하는 거예요. 이 조도가 800, 1200 정도, 대략 1000룩스 전후가 가장 좋아요. 더 밝아도 물론 좋은데 더 밝으면 그런 환경을 얻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쉽게 실질적으로 얻을 수 있는 베스트 컨디션이 뭔가를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800, 1200 정도 살면 가장 좋다. 그 다음에 그 조명의 색 온도는 5300에서 5500은 가장 좋고요. 5000 조금 넓게 5000에서 5500이면 좋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물론 업계에 따라서 6500이 필요한 분들은 6500을 보는데 6500은 너무 푸른색이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에 적응이 되지 않아요. 거기에 오랫동안 눈을 적응해도 그것이 흰색으로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필요하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5000, 5500 켈빈 사이가 가장 좋다. 색 온도가. 그 다음에 컨트롤드 되어 있어요. 컨트롤드란 말은 무슨 말인가? 변화가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작업을 하실 때 색깔이 중요한 어떤 작업을 프린트를 하든 뭘 하든 간에 그런 작업을 하실 때는 햇빛이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상태여야 한다. 그래서 실제로 제 방에서 제가 사용하고 있는 조명은 이런 상태이다.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쓰고 있는 이렇게 책상 위에 붙여놓은 램프가 있거든요. 이거는 UYA509라는 LED로 되어 있는 스탠드고요. 이게 6000 켈빈이에요. 저한테는 푸르기 때문에 저는 로스코에서 나오는 그 젤이 있어요. 색 온도를 변화시킬 때 사용하는 사진이나 영화에서 많이 쓰는 그 필름이 있거든요. 필름을 사서 이런 제품을 사서 700 켈빈을 다운시켰어요. 그래서 그 램프 자체는 5300 켈빈이고 거기에 플러스에서 오스트람에서 나오는 954라고 하는 오파장 형광등을 함께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이 세 개가 합쳐졌을 때의 스펙트럼은 이렇고 색 온도는 5120 켈빈이에요. 그리고
연색성 RA는 98이죠. 굉장히 높죠. 그 다음에 조도는 820 룩스 정도 된다. 이 정도면 매우 좋은 환경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장을 이제 다 배웠고 정리를 해봅시다. 측색학은 기본적으로 뭐 하는 것인가? 사람의 주관적인 컬러 퍼셉션을 숫자로 정량화하는 것이다. 맞죠? 중요하죠. 정량화해야지만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 이거죠. 색깔을 분류하는 시스템은 몬셀, NCS 이런 거 말이죠. 최소한의 숫자의 특성을 가지고 그 특성에 의해서 인지적으로 균등한 간격으로 색깔들을 분포시키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한 그 특성이 무엇인가? 명도, 채도, 뭐 이런 거죠. 색상, 그런 프로퍼티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 가지라든가 뭐 네 가지 그 최소의 특성을 가지고 기준을 삼아서 균등하게 분포되도록 만드는 것이 컬러 오더링 시스템이 한 일이다. 그 중에 몬셀은 5가지의 원색을 바탕으로 한 데다가 휴, 색상, 그 다음에 밸류, 명도, 그 다음에 크로마, 채도를 기준으로 색깔을 분류하죠. ANC에서는 4가지의 어포넌트 휴를 바탕으로 하죠. 그 다음에 색상과 당연히 색상 필요하니까 휴와 그 다음에 뉘앙스라는 걸 가지고 분류를 하는데 그 뉘앙스에 뭐가 포함되는가? 슈발츠, 블랙니스, 그 다음에 크로매틱니스 2가지 숫자를 가지고 뉘앙스라고 한다. 이 숫자에 원래는 화이트니스도 있잖아요. 그것을 합치면 100이 나오기 때문에 화이트니스는 따로 표기하지 않기 때문에 SC 2가지만 뉘앙스로 쓰는 것이고 실제는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색채를 분류하는 거죠. 그 다음에 XYZ 3자극치는 광원 데이터, 그 다음에 물체 반사 데이터, 그 다음에 2도, 10도라는 표준 관찰자 스펙트럼 데이터를 사용해서 우리의 3가지의 콘 반응을 에뮬레이트, 본따는 그런 그 숫자를 만들어내는 것이고, 그 다음 여기서 Y는 이 숫자 Y, 이거는 바로 반사율, 명도를 나타내는 데 사용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할 수 있게 된 것은 조건 등색이란 메타메리즘이라는 현상이 있기 때문이었고, 그것은 우리의 시각 시스템과 그 다음에 그 모니터라든가 인쇄 등의 컬러 테크놀로지의 아주 핵심적인 현상이다. 스펙트럼의 구성이 다르더라도 우리의 시각 인지는 그것을 같은 색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이것을 2차원으로 단순화시켜서 표현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CIE XY 크로마티스티 다이그램이고, 그죠? 여기서는 당연히 2차원이니까 명도가 없다. 그 명도는 Y니까 색깔을 구체적으로 표기할 때는 X, Y, Y 이렇게 3가지 숫자를 사용을 한다. LAB는 인지적으로 균등한 그런 색 공간을 만들고 싶어서 개발을 한 것이고, 플러스 A, 마이너스 A, 플러스 B, 마이너스 A 4가지의 반대색 휴를 기본으로 한 것이다. 물론 직교, 좌표계라고 배웠죠. LCH는 같은 공간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르게 나누는 것이다. 그죠? 그 다음에 color difference, 색차는 델타 E라고 표현을 하고, CMC나 델타 E 2000 공식을 가장 많이 사용한다. 왜냐하면 개중에서는 우리가 시각적으로 보는 거하고 가장 일치가 크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원색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 개념이 나눠져 있는데, 어쨌든 최소한의 개수의 어떤 특정 색깔로 그 주어진 특정한 색깔 체계 안에서 다른 모든 색깔들을 실제로 만들어낼 수 있거나 아니면 규정할 수 있는 그 최소의 특정 색들을 원색이라고 한다. 그리고 빛을 섞는 additive mixing, 가상 혼색에서의 원색은 빛의 삼원색이죠. RGB이고, 그 다음에 물체, 또는 반사 물체, 잉크, 또는 물감, 염료 등의 3원색은 그것을 흡수해서 반사해주는 사이엔, 머전타, 옐로우가 3원색이다. 말로파가 아니다. 그 다음에
방금 배웠지만 어떤 것을 보고 판단할 때에 권장되는 조건은 세곤도 5000에서 5500 켈빈 정도 사이, 그 다음에 CRI는 95 이상, 그 다음에 조도는 약 800, 1000, 1200 정도, 그 다음에 반드시 변치 않는 환경이어야 한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칼로리메트리는 측색학은 그 바탕이 사이코피직스예요. 즉 사람의 감각 데이터를 넣어야지만 나오는 거예요. 그걸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색깔을 측정을 하면 그 측색기가 색깔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측색기는 뭐를 측정하는 것인가? 빛을 측정하는 것 뿐이에요. 빛을 측정을 하면 그 측정된 데이터에다가 우리가 배웠던 표준 관찰자라는 사람이 감각적으로 이렇다 저렇다라고 해서 만들어낸 데이터를 넣어야지만 색깔이 이렇다라고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측색기는 색깔을 측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칼로리메트리는 반드시 사이코피직스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객관적인 색깔 표현 또는 규정 또는 어떤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것을 위해서 가까이 가는 것 뿐이다. 라고 일단 정리를 합시다. 그럼 우리가 일단 2장까지 다 배운 셈이 되고 다음에는 이제 실제로 CMS, 컬러 매니지먼트가 어떤 컨셉인지를 배워 나가도록 합시다.